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를 이용한 윤리적이고 창의적인 논문 읽고 쓰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학위 과정에 정신질환과 후각 상실 마우스 이런 걸로 동물 실험을 위주로 했고, 그래서 비헤이비어 실험이나 이제 몰레큘러 웍 같은 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는 그렇게 해서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환자의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약물 용량 아니면 부작용 이런 쪽을 예측하는 이제 트리트먼트 관련된 머신러닝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의료 AI 교육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의예과 1학년 학생들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파이썬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학 교육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런 쪽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개로 홈 어시스턴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안에 IoT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스마트홈을 만들고 이런 일도 취미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나 한번 사전 등록 겸 해서 설문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챗GPT 같은 AI 도구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쓴다가 44% 있고, 가끔 한 4분의 1,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13%, 그다음에 수시로 사용한다는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나 언어 모델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고 물어본 내용에는 절반 정도는 전혀 모른다. 그다음에 38%가 키워드 정도는 안다. 9%가 작동 원리는 간단하게 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일부가 언어 모델 관련 연구나 개발을 해봤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챗GPT는 들어봤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청중으로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챗GPT 같은 이런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많이 줄여서 말을 하고요.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챗GPT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런 식으로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챗GPT 이외에도 연구에 활용할 만한 다른 LLM 기반 서비스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LM 기반의 또 챗GPT 말고 또 다른 챗봇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논문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읽기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챗GPT를 이용한 논문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챗GPT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제 생각에는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챗GPT를 사용한 이후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죠. 질문을 했더니 이 AI 챗봇이 뭔가 인터넷 서치를 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또 얘가 대형 언어 모델, 많은 텍스트로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 그 학습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답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아닌지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왜 이런 약점이 있고, 그러면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he most important department in medicine is 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까 라는 것을 이 랭귀지 모델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파마콜로지죠. 제가 양리학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으로 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것, 이것뿐입니다. Language model can calculate probability of the next word. 아니면 word를 쪼개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무엇인가? 라지 랭귀지 모델은 우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 트랜스포머, 그 변신 로봇이랑 이름이 같죠. 이 아키텍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모델들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하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야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 모델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그래서 원래 언어 모델 말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I 시스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뭐 당뇨다. 이런 환자는 당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레이블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어 모델이 사용하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레이블링을 해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으로 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단어를 하나 갖다 붙이고 그 다음으로 또 올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으로 올 수 있는 단어의 확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빈칸을 뚫어놓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Second law of robotics. A robot must obey the orders given it by human beings.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가져다가 이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단어는 어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랐을 때 다음으로 올 수 있는 단어는 그러면 이 어를 여기다 다시 갖다 붙여요. Second law of robotics. 한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로봇이다. 그럼 여기 또 다시 갖다 붙여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는 또 must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긴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를 잘라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이게 온다. 이거 다음엔 이게 온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단어를 예측하는데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because라든가 이런 단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앞에 있는 the animal 같은 이런 단어들이 더 강한 영향을 미쳐서 이 자리에 it라는 단어가 오는 것이 맞다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그다음에 해서 it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결정을 지을 때 그 앞에 있는 단어들 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가, 얼마나 어텐션을 줘야 하는가, 이런 것도 같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텍스트가 있을 때 사실 이전까지 있던 트랜스포머 전에 있던 모델들은 아주 앞에 있는 단어는 단어의 영향이 희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맨 앞에 이제 남자 이름이 나왔는데 긴 텍스트가 이어지다 보면 he가 아니라 she라고 잘못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 자기가 이렇게 어텐션을 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텍스트이더라도 앞뒤가 잘 맞는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의 근간이 된 것은 GPT-3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이고, GPT-3가 있다는 것은 GPT-1, 2가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 이렇게 작고 귀여운 GPT-1, GPT-2 이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GPT, Generative,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Pre-trained, 미리 많은 양의 텍스트를 가져다가 얘를 학습을 시켜놓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앞에서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했고, 이제 버전 3,
이런 이름이고, 최근에 나온 이제 GPT-4, GPT 3.5 이런 모델들은 자세한 스펙이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개가 되어 있는 GPT-3를 기준으로 보면 45TB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우리 하드디스크가 뭐 1테라, 2테라, 3테라 뭐 이 정도 용량이죠. 그런데 텍스트 데이터만으로 45TB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위키피디아 있죠.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합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그런데 그 텍스트의 양이 전체 데이터의 3%밖에 안 됩니다. 이거의 30몇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로 이걸 트레이닝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는 뭐다, 이거를 굉장히 잘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GPT라는 모델이 다음으로 출현할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킬 수가 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파란색이 유저가 인풋한 내용이고, 검정색이 그 앞뒤에 뭔가 이렇게 덧붙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검정색 텍스트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말을 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우선 번역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Translate Korean into English 라고 한 다음에 사과는 apple, 인간은 human. 그러면 이제 이용자가 교육이라고 인풋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까 하고 예측을 시키면 education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교육이라고 입력했더니 education이라고 알려줬네. 아, 이건 번역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summarizer, 문서 요약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긴 텍스트를 사용자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뒷배경에서 이 랭귀지 모델한테 이렇게 그 긴 문장을 주고 summary of the above text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인가 하고 예측을 시키면 지금까지 이 랭귀지 모델이 학습을 해온 텍스트들을 보면 이렇게 summary of the above text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를 뭔가 요약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얘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글자들을 조합해가지고 짧은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 아, 이렇게 긴 텍스트를 내가 넣었는데 짧은 텍스트로 얘가 요약을 해줬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또 이제 문법 교정기를 생각을 해볼까요? Correct this to standard English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의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She know went to the market 이라고 했는데 자동 완성을 시키면 She did not go to the market 이라고 이제 깔끔한 문장으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더니 이렇게 교정을 해줬다. 얘는 문서 교정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뒷배경에 있는 모델은 사실 다 같은 모델입니다. 이 한 가지 모델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과 이제 그 앞뒤에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느냐 하는 것을 이제 프롬프트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리저리 바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rrect this to standard English 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correct this to an English sentence a proficient English user would use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문장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 프롬프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T-3 같은 모델이 있다고 했는데 GPT-3 모델은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작은 모델들에서는
얘가 이제 자동 완성 기능 정도만 하고 몇 가지 일들을 더 시켜보려고 해도 별다른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더 많은 텍스트로 학습을 시킬수록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머전트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이런 큰 모델들을 뭔가 일을 시켜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논문을 읽고 쓰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챗GPT 이제 채팅 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랭귀지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What is a large language model? 그 다음에 자동 완성을 시키면 Can anyone answer me?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거기다 답을 해주는 건데 뭔가 그 다음에 올 법한 그럴싸한 얘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챗봇 형태로는 부적합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챗봇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레이블러들이 이렇게 문장을 써줍니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이런 질문이 왔을 때는 이런 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원래는 이 GPT라는 모델이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텍스트에서 어떤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자동 완성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질문 답변에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살짝 그 확률 계산을 할 때 약간의 보정을 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upervised Fine Tuning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럼 이렇게 이제 파인 튜닝 시킨 모델을 만들었어요. 파인 튜닝 시킨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에 적절한 답을 4가지를 만들어줘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답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답으로 적절한 것을 체크하라고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레이블러가 랭킹을 매깁니다. 그러면 D가 가장 좋고 B는 가장 부적합해.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했던 단계는 좋은 답을 쓰라고 했죠. 쓰는 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답을 보고 랭킹을 매겨봐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질문과 답변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인 튜닝 시키는 모델과 그 답변의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인 튜닝 모델을 가지고 답을 생성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리워드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걸 답의 퀄리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몇 점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강화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모델 안에 있는 이 파라미터 값들을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답을 쓸 수 있도록 얘가 약간 개선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또 답을 생성시키고 또 평가를 하고 또 점수를 매기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좋은 답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챗GPT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챗GPT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챗GPT는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말을 생성을 해내는데 그때 생성하는 방식이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단어들을 계속 이어붙여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팩트 체킹을 얘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싸한 답인데 사실과 관계가 없는 그런 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halluc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챗GPT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이제 플러그인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플러그인에서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인데 저도 이 베타 테스트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 검색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 이런 방식의 지시를 내렸을 때 얘가 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그런 질문에 가장 그럴싸한 답을 얘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actual knowledge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하지만 얘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general knowledge는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웬만큼 답을 해주는데 팩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들은 주의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못해요. 레퍼런스를 알려줘. 이런 내용에 대한 좋은 레퍼런스가 있으면 알려줘. 이거는 얘가 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더라도 레퍼런스 리스트를 만들어주는데 얘가 지금까지 웹에서 봤던 글들 보면 뭐 논문 제목에다가 뭐 저널 이름에다가 권호수에다가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는구나 하고 그럴싸한 가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찾아줘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텍스트를 생성시킨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낼 때 이것을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시키면 굉장히 잘합니다. Write me an introduction to a scientific article about 이런 내용.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럴싸하고 웬만큼 맞는 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일일이 팩트 체크하고 표절이 아닌지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뉴빙에 있는 챗봇이죠. 그래서 빙챗 같은 데 들어가면 질문을 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얘가 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도 제공을 웬만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게 Perplexity AI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챗 이런 것도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일을 시킬 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예를 들어볼까요? Perplexity AI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다가 아카데믹으로 옵션을 놓고 How can large language models impact medical education?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레퍼런스를 얘가 달아주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쓴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논문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얘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디테일드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뭔가 논문을 바탕으로 한 뭔가 정보 자료 검색이 필요할 때 빙챗도 이런 기능이 웬만큼 있기 때문에 Perplexity AI나 유챗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챗봇 뿐 말고 이제 PDF 파일을 줬을 때 그 문서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이스페이스라든가 챗 PDF, 아니면 Explain Paper 이런 데 가보시면 PDF를 업로드 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번 사이스페이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뭔가 논문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논문일까? 제가 업로드 해놓은 걸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옆에 띄워놓고 옆에 이 챗봇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챗봇에다가 질문과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줄 요약해줘. 네, 이런 식으로 누르면, 그리고 이전에 했던 질문들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나왔네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Generative AI의 영향에 대해서 보고 있다. Image Generation, Labor Market, Occupation과 Population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을 분석한 논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얘가 한국어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바꿔놓고 어떤 데이터가 이용됐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출되는 직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PDF를 기반으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챗봇들을 이용을 해서 논문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잘 모르는 분야 아니면 어려운 논문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뭐냐, 이제 논문이 있을 때 그 논문이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얘가 이 사이언티픽 널리지에 어떤 기여를 했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조테로 같은 이제 사이테이션 매니저 이런 것들을 에다가 논문들을 저장을 해놓을 때 어떤 논문들을 이제 키워드를 붙여놓으면 이제 그 키워드에 관련된 유사 논문들을 이렇게 쭉 뽑아서 볼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페이퍼에 10개의 키워드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쫙 키워드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키워드 레이블링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고, 아니면 이렇게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뭔가 키워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키워드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이제 물론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뭔가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explain step by step to a novice and use examples if possible,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읽다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왜 이 방법론을 사용을 했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또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원생인데 이 페이퍼 관련해서 공부할 만한 5가지 서브젝트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항목들을 쫙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롬프트 중 하나가 내가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5가지 질문을 해줘. 이런 식으로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ask me to check if I have well understood this paper,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What is generative AI? How does it differ from discriminative AI? 중요한 질문이죠. Which occupations are most likely to be exposed to advances in generative AI and why?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내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직업이 영향을 받았지? What is the answer to question 2?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한 정답은 highly educated, highly paid, white collar occupation, 이 generative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논문을 읽는데 시간도 단축이 되고 내가 진짜로 이해를 했는가 검증도 가능하고 이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문 읽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그 다음으로 챗GPT를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챗GPT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지 대필 작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챗GPT를 시켜서 이렇게 쓰게 했는데 잘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하고 물어보면 얘를 대필 작가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그런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필 작가가 아니고 얘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어시스턴트로 활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우선 아웃라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이 글을 이런 내용을 내가 쓸 건데 아웃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짜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수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인트로덕션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한 단계 더, 한 뎁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디테일을 더해가는 식으로 작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게, LLM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스티어링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핸들을 잡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을 해주면서 작업을 하면 좋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위쪽이 챗GPT고 아래쪽이 이제 사람입니다. 우선 챗GPT한테 나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쓸 거야 를 말을 해주면서, write me an outline for a scientific article about the following. 그 다음에 이제 토픽을 좀 기술해 줍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ChatGPT에 들어왔습니다. 자, write me an outline.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생이 하고 있는 내용 하나 해볼까요? 네, 이런 거 하나 내용을 집어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쭉 아웃라인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할 때 지금 키워드만 몇 개만 줬는데 뭔가 자세히 설명하면 해줄수록 얘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에 가깝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아웃라인을 만들어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아웃라인을 가져다가 워드 같은 데 붙여넣고 내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순서도 바꾸고,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add a section about other 다른 한결액제가 또 하이퍼유리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또 한번 추가를 해줘, 이런 식으로 또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 무슨 내용을 빼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섹션이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래서 순서상 에탄뷰톨과 하이퍼유리셈의 다음에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지금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줘 하는 식으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워드 같은 데에다 붙여넣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백지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뭔가 아웃라인 드래프트를 만들어주면 이 드래프트를 가지고 내가 첨삭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비전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섹션 1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구조를 좀 만들어줄래? 이런 식으로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섹션 1은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write me a more detailed outline of section 1. 이런 식으로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아까보다 지금 이제 한 뎁스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한 항목이 한두 문장 정도로 이제 거의 디테일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수정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수정된 충분히 디테일한 아웃라인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뭘 하냐면 그 아웃라인 항목 하나하나를 나만의 언어로 문장으로 이제 한번 써보세요. 그때 이제 뭐 문법이나 이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don't think just right. 흔히 이제 brain dump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이제 그 항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문장으로 문법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쫙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줄 적었다. 그럼 그거를 챗GPT한테 시켜서 이제 폴리싱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쫙 적은 내용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edit the following to make it suitable for a scientific journal 이라고 시키면 얘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적당히 적어 놓은 거를 아주 굉장히 그럴싸한 말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또 초안을 내가 또 고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이런 의미가 아닌데 얘가 좀 이상하게 썼네 이런 것들 좀 고치고 아니면 이건 내가 평생 절대 안 쓸 법한 표현인데 이건 조금 과한데 뭐 이런 것도 좀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고쳐줘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요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폴리싱 단계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뭔가 쫙 적었는데 너무 길어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컨사이스하게 만들어줘. 아니면 좀 이제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 너무 말이 적으면 좀 빈약해 보이잖아. 그걸 좀 더 이제 말을 좀 늘려줘 라고 할 때 add more narrative 이런 식으로 시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혀 있는 그 말투가 조금 더 이제 테크니컬한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현란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 그 문단을 하나 준 다음에 rewrite with more complex language 이런 식으로 시키면 얘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면서 도움을 받는 것 중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을 흐름상 합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합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두 개를 합쳐줘 라고 시키면 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쳐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말이 길어져 가지고 좀 얘를 쪼개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split into two paragraphs 한 다음에 내가 적은 그 기 문단을 이렇게 넣어서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문을 적을 때 두 갈식으로 적는 게 잘 읽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줄줄줄 적은 다음에 그 첫 문장은 뭔가 토픽 센텐스로 시작하면 글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줄줄줄 적어놓은 걸 가지고 write a topic sentence for this paragrap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두 갈식으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또 뭔가 굉장히 잘 써진 논문들은 이렇게 문단과 문단을 넘어갈 때 그리하여 뭐 이렇게 됐고 하지만 뭐 다르게 생각하자면 하면서 또 뭔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그걸 잘 못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움을 받습니다. 요청을 하면 얘가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적고 맨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뭔가 임팩트 있는 말을 한마디 탁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파이널 컨클루전 센텐스를 적어줘 라고 하면 이제 얘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럴싸한 문장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적어준 게 딱 100%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거든요. 그때 하면 좋은 게 옵션을 3가지 알려줘 아니면 베리에이션 3가지를 적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옵션들을 주고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걸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좀 만들면 괜찮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일단 뭐 초고를 적은 다음에 자, 이 아티클을 네가 크리틱을 해줘. 네,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글이 너무 길어지면 GPT 3.5를 이용하는 챗GPT 무료 버전은 글이 너무 길다고 뜨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섹션씩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고, 유료 결제 20불, 한 달에 20불씩 내고 하는 유료 결제를 사용을 하면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논문 한 편이 통째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주면서 네가 very strict reviewer, 사이언티픽 저널의 리뷰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비평을 해줘 라고 하면, 제가 very strict라는 이런 형용사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약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투어하기 전에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뭐 비슷한 겁니다. What are some arguments that can be raised by a highly critical researcher?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가 진짜로 굉장히 비판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읽고 highly critical researcher의 입장에서 한번 argument를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롬프트 같습니다. Describe the details of a follow-up research project. 보통 논문을 적을 때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적을 때 뭔가 좀 그럴싸한 follow-up research project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또 지금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걸 약간 변형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제 분야가 있으면 이제 제 분야에서 약간 어긋나 있는 논문을 읽은 다음에 그 논문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프롬프트를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Describe the details of a follow-up research project in the field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hat further expand the study,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 있던 컨셉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분야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럴싸한 프로젝트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프롬프트들이 이제 랩 미팅 같은 거 할 때, 논문 발표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very strict reviewer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리미테이션까지 찾아서 지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냥 리뷰라고 적으면 이 저자들이 자기 글에서 약점이라고 언급해 놓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앞에 붙이면 그러지 않은 부분들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AI 툴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고, 이제 논문 읽고 쓰고 하는데 시간을 엄청 단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논문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요약문을 써줘요. 그러면 그거를 딱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이 논문이 내 것이 되냐? 글쎄요. 이렇게 뭔가 쉽게 만들어진 정보는 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읽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요약을 적고 이런 거에 비해서 요약 클릭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 카피 페이스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진짜 내 것일까? 내가 그때 읽었던 무슨 논문이 있었지? 라고 그 내용을 떠올리고 인출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읽은, 아니면 빠르게 많이 읽은 논문들의 내용을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이 가능할까? 자, 그러면 우리 메모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글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 시각적 정보가 센서리 인풋가 우리 뇌에 들어오죠. 그래서 센서리 메모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센서리 메모리는 0. 몇 초 안에 없어지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쓱 보고 내가 거기에 주의를 안 기울이면 기억이 안 나죠. 내가 방금 뭘 봤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텐션을 줘서 본 내용이 이제 쇼텀 메모리 또는 워킹 메모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텀 메모리에 들어온 내용은 내가 메인테넌스 리허설을 계속 하지 않으면, 계속 그거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로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외운다. 010 뭐뭐뭐 이런 식으로 쫙 외우고 있는데 누가 말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지금 메인테넌스 리허설이 끊겨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인코딩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인코딩 과정이 뭐냐? 이 정보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아니면 어떤 시각화를 한다거나, 뭐 키워드를 부여를 한다거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코딩해서 롱텀 메모리에 넣은 것이 이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 LLM 툴들을 이용을 해서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요리해서 먹기 좋게 잘 잘라서 입 앞에까지 떠먹여 주는 것까지를 LLM들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정말 내 영양분으로 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LLM이 발전을 해도. 그래서 제가 주변에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LLM을 이용해서 세이브한 시간을 가지고 노트 테이킹을 해라. 그 노트 테이킹 할 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읽고 그 내용을 너만의 언어로 다시 적는 식으로. 왜냐면 그렇게 한번 변환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코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잘 갑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을 해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예전에 봤던 논문, 그 논문 있었는데 하는 것들을 자꾸 들춰보세요. 리비지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spaced repetition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내가 뭔가 널리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의 소스를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논문을 읽었고 B라는 논문을 읽었고, 그 두 개에서 이런 컨셉을 가져와가지고 연결시켜서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얻었어. 역시 난 천재야 가 아니고, 이 좋은 번뜩이는 이 아이디어는 A라는 논문과 B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가져와서 내가 만든 그런 컨셉이구나,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쓸 때 진짜로 나에게 지적인 기여를 해준 그 어서들에게 제대로 된 acknowledgement, 레퍼런스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가 적당히 생각나는 내용을 쫙 적어놓고 구글 스콜라에 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그럴싸한 제목 있는 논문 적당히 넣어가지고 레퍼런스를 적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테이킹을 하면 진짜로 나에게 직접 기여를 해준 사람에게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이 노트테이킹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노트테이킹 한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옵시디안이라는 노트테이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텔카스텐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습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옵시디안을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늘 한 일들, 뭐 할 일들 해놓고,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 한 일들 이런 것들 이렇게 쫙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논문, Generative AI at Work, 이것들을 이제 그 논문을 쫙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쭉 메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이제 한 2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딱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피규어 같은 것도 좀 집어넣고 해서 이제 뭐 컨클루전 딱 요약해놓고, 그다음에 이 논문 소스 링크에다가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어떤 토픽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토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같은 토픽에 있는 여러 논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좋고, 아니면 뭐 비슷한 내용의 논문 같은 것들 이렇게 링크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얻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논문 쓸 때 이제 여기에 있던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레퍼런스는 이제 이 논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을 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뭘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스스로 이제 성능을 개선시키는 뭐 그런 거 관련된 논문들 뭐 쫙 모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LLM이 뭐 메디슨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따라가서 이 아이디어는 뭐 무슨 논문에서 나왔고 또 그 논문이랑 또 비슷한 논문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링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PDF로 올려서 보는 방법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사이트거든요. 한번 뭐 스크린샷을 일단 찍어 놓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스페이스, 챗 PDF, explain paper 다 비슷하거든요. 아마 뒤에서 돌아가는 모델도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챗봇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긴 섹션 선택해가지고 이 부분 요약해줘라고 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식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그 수식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제텔카스텐을 이용하기 위해 옵시디언 노션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옵시디언의 노션보다 가지는 장점, 옵시디언이 로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노트가 굉장히 많아져도 얘가 빠르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컬 파일로 옵시디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이썬으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내가 오늘 한 내용에 대한 요약과 내일 하면 좋을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오늘 뭐 했던 일, 이런 식으로 어제 네가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챗GPT API에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자정이 넘어가면 저한테 메일로 오도록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로컬에 내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중 하나입니다. 챗봇 베이스드 PDF 사이트들 연결이 된 상태인가요? 페이퍼에 대한 내용을 벗어나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해 주나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게 조금 모호한데,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반 모델, 예를 들어서 뭐 챗GPT나 이런 모델에 얘가 API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그 PDF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얘가 답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PDF 파일을 벗어난 내용을 질문을 하더라도 웬만큼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나한테 5가지 질문을 해줘, 이런 거는 사실 PDF 내용만 가지고는 어렵고 얘가 뭐가 중요하고 앞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은 답변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쓰는 법이나 그 예시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예. 그 영어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효과적인 프롬프트라는 게 비즈니스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서처를 위한 프롬프트 모음, 이런 거는 사실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찾게 되시면 저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질문을 대신 전달합니다. 챗GPT 등을 위시한 다양한 AI 기반 모듈들이 점차 논문에 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쟁점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윤리 분쟁. 그래서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일까? 이게 사실 이 논문보다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지금 이런 데서 훨씬 핫한 이슈죠. 거기는 이제 돈이랑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뭐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문 퍼블리케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메이저 퍼블리셔들이 이렇게 뭔가 윤리 강령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LLM 도구를 바탕으로 significant한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그 어떤 방식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기술을 해라. 그리고 챗GPT 같은 LLM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저자인 그런 논문들이 사실 몇 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LLM 툴을 사용을 해서 생성시킨 텍스트에 뭔가 문제가 있다, 표절이 있다, 아니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 아니면 뭐 오류가 있다. 이거는 결국은 저자가 책임을 져야죠.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봇 베이스드 PDF 사이트들이나 퍼플렉시티 AI는 한글 지원은 안 되는 것인가요? 한글 지원은 그 아까 뭐 사이스페이스 이런 것들 되고, 그리고 이런 챗봇들이 사실 멀티링구얼 하거든요. 웬만큼은 한국어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내가 한국어로 물어보면 뭐 영어로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한국어로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국어로 대답해줘 라고 한 번 더 치면 확실히 한국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아니면 뭐 영어로 질문을 하면서 뭐 answer in Korean 이런 식으로 붙이면 한국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뒷배경에 굉장히 큰 라지 모델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얘가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표나 그림 자료를 챗 GPT에 입력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챗 GPT 3.5이고 4.0 버전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4.0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이제 기본이 되는 모델은 그림 인풋과 그림 아웃풋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보면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뭐 그림을 준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주먹이 뭐 글러브가 있고 이렇게 시소가 있고 이쪽에 공이 놓여 있는데 뭐 이 글러브에 있는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떨어져서 왼쪽 부분이 내려가면서 오른쪽 부분이 올라가면서 공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나와는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잘 붙여 넣으면 이렇게 탭 문자나 아니면 콤마 문자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 테이블 형태가 이렇게 유지되는 형태로 얘를 붙여넣고 이 테이블에 대해서 기술해줘, 이런 건 얘가 웬만큼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웬만큼의 분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임상양리 쪽에서 임상시험 관련된 보고서를 쓸 때 일단은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고 그 테이블 내용을 이렇게 줄글로 디스크립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초안을 작성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PT 4.0에서 테이블 도표 기술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해질 것입니다. 테이블은 웬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형태로 넣을 수 있는 인풋은 얘가 웬만큼 해줍니다. 근데 당연히 검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LLM은 다음 단어를 완성하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논문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인가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거든요.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단어의 조합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이 충분히 발전을 하면 제너럴 AI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가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떤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상황에 맞는 답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사용해보니 없는 논문도 조합해서 나오는데 챗GPT 내에서 더블 체크하는 방법. 네, 사실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크롬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웹 챗 GPT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웹 챗 GPT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웹 액세스를 켜주고 논문 5개를 가지고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How can large language models impact medical education?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지금 뭔가 샥 지나갔죠.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 구글 검색을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원래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칸에다가 그 웹 검색 내용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오늘 날짜는 이거고 instruction 지금 이 위에 제공된 웹 서치 리설트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 그리고 이런 형태로 레퍼런스를 달아가지고 설명을 해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LLMs such as ChatGPT, BERT have potential to revolutionize medical education 하고 1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논문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써봤는데 성능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문 내용을 다 파악한 게 아니고 검색 결과에 요만큼 노출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가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문 몇 개만 가지고 얘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내가 이렇게 검색한 것을 구글에다 검색해가지고 얘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러니까 검색을 더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더 잘 검색을 하고 아니면 이제 논문 검색하는 좀 전문적인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내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품질이 뭐 빙챗이나 퍼플렉시티나 유챗이나 이런 것보다 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하는 건 언어 관련된 것들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팩추얼 널리지 바탕의 일들은 다른 툴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LLM이나 챗GPT 관련 최신 정보, 유용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주로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을 보고 있고 아니면 괜찮은 논문 추천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수시로 논문 리뷰를 해서 트위터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에다가 챗GPT가 일본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했다. 고객지원부서의 LLM 적용 후 분석한 논문, 로우코드 LLM, 블록 코딩 방식으로 사고작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문들을 쭉 계속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트위터에서 얻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논문이 있을 때 하나를 가져와 볼까요? 리트맵스 같은 이런 논문들이 서로 인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네. 로우 코드 LLM 엊그저께 읽었던 건데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뭔가 논문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논문들은 서로 인용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인용한 논문들이 또 공통으로 서로 많이 인용하는 논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중요한 논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거 괜찮은 논문인데 이거가 관련된 연구가 뭐가 있지? 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시드 페이퍼가 있고 얘가 인용을 어떻게 서로 하고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많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퍼블리시된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파생된 연구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신의 좀 의미 있는 논문들을 찾아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퍼런스는 주로 오픈 액세스 논문만 연결해 주는 건가요?
레퍼런스 중에 약탈적 학술지에 포함되는 경우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주로 지금 랭귀지 모델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프리프린트로 올라와 있는 아카이브나 뭐 매드 아카이브나 이런 데 올라온 것들을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퍼블리셔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고 그런 굵직한 논문들을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사실 다 읽어보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연결이 많은 것들만 이제 골라서 읽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픈 액세스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래도 그런 흰다위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약탈적 학술지에 해당할 법한 그런 논문은 잘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추가적인 코멘트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시간 내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네, 관심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